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쿼런틴 2부 다뤄볼 텐데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자역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물리를 싫어하고 못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그런 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나라도 괜찮겠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양자역학 강의 같은 거를 찾아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에 되게 좋은 강의가 제 생각에는 김상옥 교수님 강의인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네. 정말로 핵심을 짚으면서도 이게 어떤 뜻인가를 비유를 찰떡같이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하고 앉아있네 라는 팟캐스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김상옥 교수님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2014년 정도에 강의를 하신 게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이걸 읽고 양자역학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김필산 작가님의 블로그. 네, 김필산 작가님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무슨 블로그인가요? 네이버인가요? 네, 네이버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봤는데 브런치에도 뭔가 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네이버로 봤고 거기에 이제 쿼런틴에 대한 감상을 올리시면서 쿼런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글 읽으면서 대단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강의가 더 쉽고요. 강의를 일단 들으시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김필산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 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양자역학 부분의 파트에 이제 쿼런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채팅방에 인사말로 네. 와를 쓰는 거는 네. 뭐 일종의 문화가 된 것인지. 그러네요. 저희 시작할 때 와 해주시는 분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댓글 창에 하나의 정원님, KHS님, 콩땅콩님, 그리고 콘텐트 애드민님, 그리고 김필사님도 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등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나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나요진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요약하자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약이요? 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찾으러 로라였나요? 그쵸, 로라를 찾으러 갔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 로라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였다. 그건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왜요? 네, 너무 빨리 간 거. 근데 로라가 이제 왜 탈출을 할 수 있었냐. 그 이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주인공이 앙상블이라는 것에 충성을 하게 되면서, 어떤 모종의 이제 연구소에 그 보안 요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연구소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르는 것. 네, 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드를 개발을 하는. 정확히 말하면은 끄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그렇죠. 행동을 끄는 그런 그렇죠. 모드죠. 그렇죠. 네. 양자역학에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죠? 파동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입자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파동적인 그런 성질과 입자적인 성질을 보통은 이제 그런 중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고유 상태라고 하죠. 여러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관측자가 관측을 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로 고정이 된다. 고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
관측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그 값이 고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파동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입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입자 전엔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파동이 도대체 뭘까? 네. 근데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겁니다. 네. 음. 그래서 파동 상태 원래는 사실은 이 소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파동이고 전혀 이 고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입자로 고정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다. 네. 그랬었는데 인간이라는 종이 나타나면서 또는 인간 인간 이전에도 있을 수 있죠. 지구에 어떤 종이 태어나면서 그 종이 우연히도 돌연변이의 결과로 뇌 속에 이 파동을 고정시키는 입자로 고정시키는 여기서는 수축이라고 하죠. 네. 수축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얘가 관측하는 족족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어떤 능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4차원적인 어떤 존재인데 네.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네. 이 한 축을 다 삭제해버리는 거죠. 다 가는 곳마다 갑자기 축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다. 더 쉽게 하려면 3차원에서 2차원 가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납작해버리는 네, 거죠, 갑자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체의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보는 것마다 이제 다 납작해져 버리고, 그러면 이 입체였을 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줄어들고 하나로 고정되어 버리죠. 예를 들면, 이 책이 지금 두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자른 형태로, 예를 들면 이 사각형으로 고정이 돼 버릴 수도 있고, 요 끝에서는 이런 선으로 고정이 되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이 책은 3차원에서는 이런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기 좋을 때도. 이거를 관측을 해버리면은 거기서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는,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인류가 원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끄는, 이제, 우리가 인류가 눈으로 봐도 더 이상 관측이 안 되도록, 그 능력을 끄는 모드를 지금 개발을 한 거죠. 끄고, 또 하나가 뭐냐면, 끈 다음에,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인 그런 버전.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인 버전. 가만히 있는 버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지금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동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버전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모드를 끄면은 이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손을 움직인 버전은 죽는 거예요. 손을 안 움직인 버전도 죽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손을 움직인 버전만 살아남고 그것이 나의 기억에도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뒤쪽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메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원래 로라한테만 있었는데 로라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능력을 모드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능력이 로라한테 있었기 때문에 로라는 벽을 뚫고 그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느 CCTV에도 잡히지 않았잖아요. 네. 모든 우주에서 이 CCTV가 고장나는 우주만 골라가지고 이제 간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이 벽을 뚫는 거를 이제 터널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터널 효과를 얘가 이제 터널 효과를 한 건 아니고 문을 고장내는 거죠. 그것도 있고, 터널 효과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터널 효과도 얘기했고. 근데 사실,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과학적 엄밀성을 일부러 포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양자역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소설의 재미를 위해서,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난 어떤 과학계에서 결론이 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미시적으로 영향이 있으면. 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영향이 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이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 실험을 하고 있던 포카이라는 친구가 일단은 그 모드가 머릿속에 있었고 머릿속에 이제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모드를 심었고 이 주인공은 그 포카이랑 어떻게 간섭을 하고 뭐 하면서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로라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로라의 그 능력을 그대로 복사한 그 프로그램을 훔쳐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뭔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그런 부분까지 가는. 사실 뒤쪽은 조금 급한 느낌도 있긴 있었어요. 저는 그 세상이 파국으로 가는 그 모습을 좀 더 길게 묘사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 과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짧게 유종의 미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저는 충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부자연스러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충분히 재밌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더 봐도 되겠다.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파국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래서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좀 간단하게 이 책의 기본 세팅과 그 다음에 줄거리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좀 더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세계 해석, 코펜하겐 해석. 그렇죠. 그렇죠. 코펜하겐 해석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파동이다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이게 입자로 이제 수축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다세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확률이잖아요. 존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률 파동 함수라는 거는 어느 지점에 어떤 입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말해주는 함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입자를 건드리면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파동 함수가 좁아지는 거예요. 요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점에 입자가 있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관측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론을박이 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실험 장치로 그냥 관측을 해도 되는 것이냐, 기계가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걸 대단히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자의 상호작용, 그렇죠. 입자 간의 상호작용도 관측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입자가 다른 입자를 관측하는 뭐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거죠. 뭐든 간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으면 그게 된다. 그래서 김성학 교수님이 그 관측이라는 게 사실 이게 불확정성 원리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불확정성 원리가 뭐냐면 위치와 운동량이 있으면은 이게 공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거를 알면 사실은 얘의 그 다음 위치, 그 다음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고전적인 그쵸. 그 물리죠. 고전적인 뉴턴 역학에 의하면 이런 운동량과 위치를 알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위치를 측정을 하거나 운동량을 측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운동량을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위치가 살짝 바뀐다거나 위치를 측정하려고 하면은 운동량이 살짝 바뀐다거나 그래서 얘한테 간섭을 안 주고 얘의 두 가지 물리량을 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 아닌가요? 정확하게 옳은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측정 장비의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적인 입자가 가지는 근원적인 어떤 특성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거리상의 위치상의 오차 곱하기 운동량상의 오차가 항상 일정 값 이상이 됩니다. 네.
절대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어요. 둘 중 어느 것도. 항상 오차는 존재하고 심지어 어느 하나를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고 하면 다른 하나는 오차가 더 커진다는 거죠. 이거는 양자역학적인 입자가 가진, 왜냐면 모든 것은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확률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위치라는 확률이 있고 이 입자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확률 함수가 있고 파동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량에 대한 확률 파동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 확률 파동 함수에 어떤 변화를 가해가지고 얘를 더 좁게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은 운동량의 파동 함수는 자연스럽게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은데 다른 하나가 필연적으로 부정확하게 지는 거군요. 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사실 확률 파동 함수가 붕괴되고 그게 관측이다라고 하는 게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구성주의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우리 세계는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세계는 사실 우리 뇌 속에 있다고, 감각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관측은 진짜 우리 뇌 속에 일어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관측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왈가왈부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의식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기 때문에 관측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이상학과 실험과학이 만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란 무엇인가? 물건이란 실제하는가? 이것은 과연 실제하나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그냥 감각에 불과한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만약 이 책에 실제로 존재하려면은 우리가 이걸 감각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것이 실제라고 하면은 진짜로 파동함수의 붕괴는 우리 의식 속에서만, 뇌 속에서만 일어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이 코펜하겐 해석을 대단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달을 우리가 안 보면은 달은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직관하고는 대단히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좀 어렵지만, 실험적으로 해보면은 옳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걸 이해하려고 지금 막 이게 스토리를 붙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실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전자제품을 쓸 수가 있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미 전자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저는 하드디스크도 이렇게 막 테라급 되면은 이런 걸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자적인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세포 수준에서도 이게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위치가.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됐고, 또 원자 수준에서 텔레포트도 구현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사이비 과학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약간 우리 의식하기 나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또 비주류 의견으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의식은 사실 양자역학에 의해 존재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세포가 사실 의식의 어떤 소단이다. 우리 세포 내에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의식을 담당한다. 막 이런 비주류 의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증명된 부분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 김상욱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는 훨씬 쉽게 이해가 됐는데 역시 설명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가요?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지만 이게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다세계의 이론은 그럼 무엇인가요? 사실 여기 보면은 코펜하겐 해석이랑 다세계 해석을 조금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죠. 뭐가 옳은지. 그러니까 이게 코펜하겐 해석은 파동함수였다가 이것이 수축되는 것이고
다세계 해석은 분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약간 평행우주라고도 그쵸, 생각할 맞아요. 수 있는데, 정확하죠. 네, 그래서 우리 게임에서 선택지 누르면은 A 루트 타게 되고 이 B 선택지 누르면 B 루트 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오른쪽으로 손을 움직인 미래가 있고, 왼쪽으로 손을 움직인, 분기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서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분기를 가고, 다른 선택을 한 분기도, 다른 우주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간다. 나름대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렉 이건이 이 소설을 쓸 당시에는 코펜하겐 해석을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세계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물리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이잖아요. 해석. 네네. 네. 물리학적인 사실은 다 있는데 어떻게 뭐 해석하는지에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죠. 네. 그거는.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뭐 그런 얘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형이상학적인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뉴턴 역학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예전에는 대단히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하면 인생은 결정론적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도 초기의 값을 알면은 그 다음 값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뉴턴 역학이고, 종교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양자 역학은 비결정론적인 거죠.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고 확률로 나타나는 거고 확실한 것은 없고,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의 자유의지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공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의 자유의지가 양자 역학과 얽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사실 양자 역학에 의해 작동하는 거다. 막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양자 역학 쪽이 좀 더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양자 역학적이어도 확률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아닌가? 확률은 네. 물론 계산할 수 있지만 네. 예측은 할 수 없다. 그렇죠. 예측은 할 수 없죠. 필연적으로. 그 많은 버전 중에 내가 어떤 버전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미세소관이 조화객관 이론이랑 아마 관련이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저 펜로즈 같은 과학자들이 지지를 하는 거고. 그게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세포 네. 수준에서 의식이 네. 있다. 그런 거고. 하나의 정원님은 담배가 떨어져서 참고 있었는데 물리학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련이 생긴다고 네.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처음 그 쿼런틴 이걸 읽었을 때는 뭔 얘기야 이러면서 계속 넘기면서 봤어요. 네. 뭐 그렇겠지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그렇게 읽어도 사실 재밌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읽어도 충분히 재밌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다 보면 작가가 이거 어렵지? 이래도 이해 못해? 이래도 이해 못해? 하면서 계속 예시를 들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지.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틀린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장편 뒤에 한 300페이지 내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처음에는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가면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대충 이런 거겠구나. 라는 감은 잡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쿼런틴이 내가 행복한 이유의 어떤 몇몇 단편들보다는 훨씬 친절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에 있어서도.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도 재밌게 읽을 수 있게 썼다는 거는 대단히 굉장한 재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또 들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얻는 초능력에 대해서 네. 얘기를 드리면은 좀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에 주인공은 마음대로 자신의 모드를 이제 네. 그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이라는 행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뭐 로또를 사왔다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로또를 사가지고 양자 그 관측 행위를 안 하면은
모든 우주를 동시에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우주를 동시에 그 각기 다른 제가 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쫙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또를 들고 있다가 로또를 당첨 못하는 우주는 아, 나 그만 살래 이러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우주 자체가. 그 다음에 로또를 산 우주 중에 뭐 하나 정도만, 하나 아니면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아, 이 우주를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첩이 이게 그 관측이 딱 되면서 이제 확률이 쫙 줄어들어가지고 네. 그런 우주만 남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또에 당첨되게 살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그런 많은 우주 중에 좀 개연성이 높은 그런 우주가 선택되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했는데 얘가 이제 내가 원하는 고유 상태, 원하는 우주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엄청나게 개연성이 희박한 정말로 예를 들면 내가 벽을 뚫고 간다는 아주 개연성이 희박한 그러나 확률이 0은 아닌 그런 우주로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영화 에에올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도 주인공이 이 일부러 예를 들면 뭐 종이가 여기 막 다 베인다라던가 뭐 이런 그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트리거로 해서 다른 우주로 점프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개연성이 낮은 우주로 점프를 하면은 다른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좀 그 영화도 이런 양자역학적인 그 영화는 사실 다세계 해석에 좀 더 기반을 한 거죠. 네, 다세계 해석을 좀 보시고 보시면은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왜 양자역학에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계속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체가 뇌이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자체가 양자역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한 것이 그렇게 관측하기가 잘 안 되고 이해하는 게 어렵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반대로 우리는 너무 결정론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진실은 이미 하나뿐인 거고 여러 가지 현실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언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전혀 이제, 주눅 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으면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조차 이걸 틀렸다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왜 이거를 반박하면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신은 주사위로 의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김성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학자 입에서 신이 나오면 이건 끝난 거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데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논쟁이 출발하고 막 그런 그 논쟁들이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다는 얘기고. 사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막 뭐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두 개를 연결하면은 우주의 모든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상대성 이론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완성하고 싶어 했기도 했고 그게 이제 우주를 주관하는 4가지 힘이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있거든요. 약한 행력, 강한 행력. 근데 전자기력, 양력, 강력은 양자역학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중력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4개의 힘을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통일장 이론? 맞아요. 통일장 이론입니다. 그랜드 유니파이드 티오리를 말하는 거고. 특히 이런 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블랙홀. 이런 거에서 작고 엄청 무겁거나 크고 엄청나게 빠른 것들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빠르거나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양자역학은 엄청나게 작거나 엄청나게 느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두 개를 막 섞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계속 탄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 물리에서 계속 이제 태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코런틴으로 돌아오면은 이 양자역학이 왜 나왔느냐? 그 인류가 그러면은 이 우주를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있잖아요. 관측을 하는 것만으로. 그렇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네, 나 안 살래 이러면 그렇죠. 이제 그 우주가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이 인류가 별을 막 관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별을 관측할 때마다 별 하나씩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별이 원래 어땠으면 좋겠다. 원래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있는데 얘를 딱 보는 순간 너는 내가 생각하는 요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렇죠. 이걸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인이 이래서는 우리 다 죽겠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딱 포장지로 감싸서. 근데 그거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네, 그렇죠. 나중에는 그 우주인이 사실은 뭐 인류의 잔재일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이해한 바는 그거였어요. 그 인류가 그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얘기를 해도 되나요? 주인공이 그 걔를 죽이잖아요. 누구야? 리? 네, 리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잖아요. 리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전에 죽인 우주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수축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후회를 하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던가 이렇게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진 우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고민이 껴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지구가 난리가 나잖아요. 지구가 지구가 아니라 유홍콩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확률적인 어떤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우주 바깥으로 탈출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뉴홍콩에서 이 하나의 개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개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약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비인간적이다. 어떤 삭살을 하는 일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왜 그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사람들 막 합쳐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끝났냐면은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코런틴이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확률이 너무 많이 거기에 막 몰려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퀀텀 점프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코런틴 막이 없어지고 그것이 전체 우주의 가능성을 막 제한하는 그런 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마치 주인공이 한 것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그 어떤 특정한 우주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의 집단의식은 생각보다 착하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래서 콩땅콩님이 이런 댓글도 남기셨어요. 주인공의 심리 또는 태도가 결정론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표상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던져지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라고도 하셨어요. 주인공이 성격 또는 이제 태도가 바뀌는 부분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주인공이 처음에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는 낙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아내가 죽는데 아내가 죽는 순간에 하필이면 경찰 모드가 켜져 있어가지고 아내를 충분히 애도를 하지 못해요. 슬퍼하지 못해요. 그런 아주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죽음을 이해해버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머리로만 이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은 따라가지가 못하는 거죠. 너무나 잔인한 그런 순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불확정적인 상황으로 던져지면서 오히려 어느 정도 좀 활기를 얻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앙상블 얘기. 네. 그것도 네. 세뇌를 어떻게 우회하는가. 그쵸. 그 얘기도 해보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앙상블이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앙상블이라는 게 무엇인지, 네, 앙상블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제 앙상블에게 충성해라. 라는 그 메시지만 이제 세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충성 모드를 이식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캐논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모이는데, 음모론에 빠져요, 이 사람들이. 사실, 표면적으로 앙상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체는, 좀, 가짜. 이 앙상블의 구교.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앙상블을 위해서라면, 얘네들을 없애고, 진정한 앙상블을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럼 진정한 앙상블이 뭔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각자. 네. 동상이몽. 그쵸. 콩탕콩님이 정신승리가 이렇게 굉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뭔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의는 되었지만, 각자의 목표를 위해서. 네. 일단 지금 그쵸. 힘을 합쳐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기괴하고, 그런 거죠. 내 앙상블은 이런 게 아니야. 그쵸. KHS님이, 내 앙상블은 이런 게 아니야. 그쵸. 너의 앙상블은 그러니, 그것은 진정한 앙상블이 아니다. 그건 진정한 앙상블이 아닌데?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 캐논이 얼마나 정신 나간 조직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장면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단 책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쵸, 왜 종교인들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얘기하는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약간 이 충성 모드를 우회해서 탈피하는 것처럼도 보이죠. 약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앙상블이 내가 앙상블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은 이 앙상블은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의 뇌는 저렇게 대단하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느꼈고. 그렇죠. 자기 합리화라는 게 저렇게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의 심리도 나오고 이제 등장인물들의 심리도 나오는데 주인공이 결코 이제 비논리적이라던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궤변이나 이런 뭔가 이상한 사상에 빠질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이제 작가 역자 분이 올기니의 말. 옴기니의 말. 그쵸. 얘기를 하는 것이 올긴인가요? 옴긴인가요? 옴긴이죠. 네. 옴긴이죠. 옴긴이. 말을 보면은 이 그렉 이건의 특징 3가지를 이분이 꼽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기성 종교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된 윤리적 성실함. 그러니까 기성 종교에 대해서 이 종교가 가진 뭔가 부조리함과 이 고여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환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 포스트 휴머니즘. 네. 세 번째가 SF를 예술적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도구, 쿤스트로 가져간다. 이것도 정말 그렇구나. 너무 약간 네. 약간 평론가적 재질의 그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온전히 이해를 못했는데 공사님 어떤 거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요? 도구적인? SF를 도구로 간주한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이해한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네. 여기서 이제 역자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좀 이 그렉 이거는 상상력, 과학적 상상력,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이 작품을 완성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상력을 좀 더 밀고 나가는, 끝까지 극단적인 상상력을 밀고 나가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네. 제가 이해한 거는, 네. 이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네. 양자역학을 쉽게 풀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저는 그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성실함? 과학? 그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구나. 네. 약간 소프트 SF에서 좀 반대편에 있는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그 하드 SF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사실은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장르라는 게 그렇게 딱 무자르듯이 그쵸?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건과 테드창의 SF는 하드 SF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기준의 기저에는 이제 과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픽션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들어가는 과학도 픽션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 안에서의 엄밀성 이런 걸 추구를 하는 데에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좀 접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제 과학 SF를 네. 뭔가 과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서평이나 리뷰 같은 걸 찾아보다가 네. 그런 리뷰도 봤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SF가 너무 좀 뭐라고 하지? 구태의연하고 좀 약간 달고 다른 클리셰를 몇 개를 써가지고 그냥 좀 수준이 떨어지는 SF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SF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옛날 책 아닌가요? 이거 1900? 그렇죠. 네. 옛날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SF에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지 어떤 하드 SF와 소프트 SF보다 무조건 낫고 뭐 이런 위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SF가 있는가 하면 저런 SF도 있고 네, 그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들을 하는 SF도 많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SF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흥했잖아요. 네. 뭐 저희가 많이 다뤘죠. 김소엽 작가님 책도 그렇고 뭐 네. 유령해마나 아니면은 네. 천개의 파랑 같은 책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지 그걸 가지고 SF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어떤 성취는 나올 수 있다. 훌륭한 성취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그렉 이건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성취를 이룬 것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이거는 소신 발언입니다만, 네. 이거 개인적인 발언을 이해를 해주세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SF 쪽 경향성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연관돼서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 하드 SF, 우리나라엔 하드 SF가 없어. 우리는 진정한 SF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소신 발언입니다. 네. 근데 네. 사실 그런 어떤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SF뿐만 아니라 현대 문학계에 그렇죠. 광범위하게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네. 여러분이 아니죠. 그냥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갇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네. 아니죠.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하드 SF, 소프트콘 SF, 쭈쭈바 SF 채팅방에 이상한 네. 것들이 나오네요. 네. 한번 어떤 분들이 써주시면 재밌겠네요. 소프트콘 SF 같은 거. 네.
소프트콘 맛있겠네요.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네. 제가 대강 준비를 해보긴 했지만 공사님이 또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알찬 방송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네. 강의라던가 아니면 개론서 이런 거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아주 재밌는 소설이었고 또 즐길거리가 많은 소설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간중간 이제 또 표현도 사실은 보통 보면은 하드 SF라고 하면은 약간 문장력에는 좀 덜 집중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문학성이라던가. 근데 저는 문장에서도 상당히 감동받은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중간에 한번 나오고 이제 그 후에 나오는 게 결국은 모든 것은 결국 평범한 일상으로 기속되는 법이다. 라는 문장이 중간에 한번 나오고 이제 뒤에 한번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이벤트가 상당히 비일상적이고 여기 보면은 아주 개연성이 없는 것을 선택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기속이 되면서 뭔가 그냥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버린다 라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두 개를 이제 임팩트 있는 문장을 가지고 이 소설의 이 수미상관을 이루는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는 네, 인상 깊게 봤고요.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글 읽으면서 10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렇다고 해도 도망칠 경우 잃는 것은 돈뿐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네. 마지막에 딱 한 줄로 딱 한 문장으로 짐을 풀었다. 이렇게 탁 방점을 찍으면서 딱 결정을 딱 보여주는 게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떤 연출의 영역 같은 걸로 느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연출도 대단히 능수능란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제 맺고 끊고 이제 뭔가 강약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도 대단히 이 계속 페이지를 넘기게 한 동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내용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가 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위. 위아래 위아래.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네. 하고요. 네. 저희 그랩 이건 선생님의 다음 작품이 나오기를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허블에서 이 책을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가 뭐 책을 받았다고 해서 꼭 소개를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읽고 싶었던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또 소개를 해달라고 또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책이 나오고 나서 네, 기대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번에는 또 어떤 작품으로 돌아올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추천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뭐 새로 나온 영화, 게임, 뭐 애니메이션, 소설 다 괜찮고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또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가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흐름드살롱, 그리고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여러분들 많은 생존 신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콩땅콩님이 이 쿼런틴에 수다 떨고 싶어지는 작품이다. 그래서 언제 한번 스페이스 열고 얘기 나눠도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지금 트위터에 아직 스페이스가 살아있나요? 우리 트위터 아프지마. 아프지마 트위터. 네. 가 네. 그래서 살아있다면 저희가 또 스페이스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 라이브에서 또는 다음번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